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일본 이야기. 그렇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조금 분위기가 약간 뒤숭숭해졌는데 일본은 오늘 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고. 진짜? 오늘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일본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 뭐 관세도 우리랑 비슷하게 됐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요즘 일본 주식시장 분위기, 또 일본 정부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래, 단지 분위기만 뭐 전할 거면 숫자만 보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된 배경이 있으면 우리도 좀 배워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와세다대 몰래 급파해 놓은 네, 국민 특파원. 사실은 일본에서는 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언더스탠딩의 보면, 특파원이었다. 첩자다, 첩자. 네, 와세다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안녕하세요. 안 들키고 잘 계시죠? 네. 몰래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그 트럼프 관세, 어차피 우리도 관세를 맞았고 일본도 관세를 맞았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일본은? 와, 진짜 잘했다 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는? 아니요, 일본도 뭐 불만도 많고 잘했다는 분위기는 아닌데, 예. 근데 일본은 저거는 이해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에 예측할 수 없고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한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협상 팀에 대해서 너네 막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역시 또 좌우로 갈려서 잘했다, 뜨겁게 잘했다가 또 또 엄청 못했다가 또 우리는 뜨거운데, 야, 일본은 조금 분위기 그래. 다르네요. 대외 조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냥 네. 좀 밀어주면 좋겠습니다.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잘했든 못했든.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식시장은 매우 좋다. 그거는 뭐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은 일본 예. 주식 한 최근 1년 정도 작년 7월부터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작년 7월 달에 사상 최대까지 올라갔어요. 42,000 정도. 예. 이게 보이시죠? 예. 네. 그랬다가 작년 8월에 기억하세요? 그 아주 뚝 떨어졌던 거 한번. 예. 8월에 그 슈아기 한번 와가지고 뚝 떨어졌었고 지금 빨간 게 니케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니케이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쭉 4만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올해 4월에 한국도 안 좋았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야 이거 뭐 트럼프 관세도 있고 맞아요. 경기 하강 오는 거 아닌가 그랬죠. 예. 해서 또 한번 내려갔다가 예.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갔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서 4만에서 왔다 갔다 4만 밑에 있다가 여기 요 부분 갑자기 또 한번 튄 적이 있죠. 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드디어 관세가 15%다 하고 발표가 난 7월 달이거든요. 그때 이틀 연속 해가지고 일본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관세 15% 발표가 났을 때는 일본에서 이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불만이 있지만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 불안했는데 아유 이제 뭐 결정이 났구나 해서 시장에서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니케이도 보도할 때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불안정성, 그 불안한 거, 위험 요소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했었고 근데 또 그 뒤에 아시겠지만 또 이게 일본에서는 이제 15%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관세에 15%를 또 더한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 그래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또 막 이거 큰일인가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협상을 했던 장관을 또 미국에 급파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그럼 뭐 15%겠지 하면서도 또 미국이 혹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예. 뭐 긴가민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위험 요소가 사라졌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 여기 도요타 주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도요타도 니케이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니케이가 사상 최고였을 때 도요타도 역시 굉장히 높았고 또 뚝 떨어졌다가 그런데 니케이는 오늘로 뭐 거의 다시 사상 최대 왔다 갔다 한다 하고 사상 최고 하고 있는데 그 도요타는 거기까지는 뭐 가지 못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관세를 뭐 2.5%밖에 내지 않다가 이제 15% 지금 현재는 27.5%고 이제 15%로 낮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가 물지 않던 관세를 물게 되면은 도요타 계산으로는 거의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그걸 뭐 액수로 한다면 거의 1조 엔 정도가 도요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쉽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대신에 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지만 과거에 N이 거의 뭐 76엔 정도까지 달러당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 또 예. 그때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고 해가지고 도요타 주가도 회복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 높을 때만큼은 전혀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타격은 있지만 그래도 뭐 대충 잘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한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한참 불안할 때 그때보다는 예. 지금이 좀 더 낫다. 네,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네. 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일본은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왜 일본은 주가가 그렇게 올랐을까? 또 지금 왜 그걸 유지하는 것일까? 조금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왜 또 한번 주가가 위로 튀는 것일까?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선 약간 벨리업이 됐다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일본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과 예. 니케이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예. 뭐 쌍둥이처럼 움직이죠. 기업 실적이 좋군요, 그냥. 네, 2024년도 결산이 일본은 3월 말이 결산이니까 3월 말 데이터가 보통 빠르면 5월, 6월 정도에 나오는데 예. 5월, 6월 정도에 나왔을 때까지는 2024년도의 결산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2023년도처럼 과거보다 쭉 올라가는 그런 뭐 추세는 아니었고 예. 해가지고 2024년도 1년 동안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면도 있었고요. 일본 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은 고용이 되게 좋아요. 고용이요? 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되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정돼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일본에 어디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주로 해요? 일본 주식에 여기 예. 한번 보시면은 일본 주식의 보유 비율이거든요. 예. 네, 보시면은 여기서 외국인이 파란색이에요. 예. 네, 외국인이 2014년에 외국인의 그 일본 주식의 보유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었는데 그 작년에 31.8%로 작년에 그거를 갱신을 했고요. 그런데 2024년도 3월 말이 이제 결산인데 2024년도 끝났을 때는 32.4%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겁니까 그럼? 2020 꾸준히 네, 꾸준히 올랐지만 최근 2020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22, 3, 4년에 꾸준히 더 들어와 가지고 3년, 4년 때 과거의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할 정도로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주신 페이지에서 네, 일본의 이제 기업 이익을 보니까 네.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네. 2000년부터 그러니까 21세기 전체가 일본 기업들이 분기별로 저랬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참 안 늘었네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 주가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잘 안 오르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네. 최근에 딱 민감하게 아주 실적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 반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실적도 야 어쩜 지난 20년간 저렇게 인플레라는 게 없어서 그런가 일본은 참 고만고만했구나 그동안.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네, 예. 그 좀 튀기는 하는데 제 소니의 경우도 있거든요. 예. 소니가 영업이익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1997년이었는데 이 1997년의 기록을 언제 깼냐면은 2017년에 깼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년 한국으로 만에. 치면은 삼성전자의 최고 기록이 아마 몇 년 전일 텐데 예, 예. 예. 네, 그 기록을 앞으로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깨지 못한다. 현대차가 앞으로 20년 깨지 못한다. 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자기네 과거 기록을 깨지 못했으니까 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맞죠. 참 그랬구나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요즘 그런데 그 레인지를 뛰어넘고 이제 살짝 이제 뚫고 올라간 네. 기업 실적을 보면 네, 이게 뭔가 이제 새로운 시기의 시대의 시작이야라고 네, 봐야 볼 수 있는 건지 음, 아니면 그동안 안 오르던 물가가 좀 올라서 사실은 물가만큼 올라가는 거야 기업 이익도 네, 뭐 그런 건지. 그냥 그런 거야라고 봐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야, 지금이라도 일본 주식 좀 뒤져봐야 되는 건가? 또는 뭐 일본이 진짜 살아나나? 아니면 뭐 그냥 그 추세 범위 안에 있나? 그게 궁금한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건 뭐 지나가 봐야 하는 일이겠습니다. 네. 일본 기업이 좋아졌다,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큰 변화 예. 이런 거보다는 버블의 붕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사건 이후에 또다시 그러면은 일본 경제나 일본 기업이 뭐 재탄생하는 예. 그런 게 있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 뭐 꾸준히 좋다 나쁘다를 반복하면서 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2010년 11년 정도까지 2009년에서부터 2011년 12년 정도까지가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이었고 네, 그다음에 2013년 들어와서는 일본 기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조금씩. 근데 좋아졌다는 게 영업이익도 좋아졌지만은 이제 좀 더 튼튼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왜요? 튼튼해졌다면 나빴을 때는 뭐가 나쁜 거였고 네. 좋아졌을 뭐가 때는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는 진짜. 걸까? 어떤 거냐면은 그 일본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갔고 또 소니가 한때 TV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결국에 이 기업이 얼마나 강한 기업인가 예.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일본 기업에서는 그거를 많이 강조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니스의 지금 사장이 아니고 지금의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할 때 매출액 그거는 이제 일본 말로 이라나이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라는 뜻이거든요. 매출액 필요 없다. 무조건 이익이고 이익률이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이제 더 커진다. 시장 쉐어를 더 크게 가진다. 예.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강하다면은 이익률이 높다. 우리 매출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으면은 굉장히 영업 이익률 높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엔비디아 어마무시하잖아요. 여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적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매기면은 이걸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튼튼하다면은 영업 이익률이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일본 CEO들의 이제 지금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영업 이익률을 전반적으로 일본 그 법인 기업 혹은 상장 기업의 영업 이익률을 봐도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영업 이익 말고 영업 이익률 역시 율이? 네, 가장 최고로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소니라든가 아지노모토라든가 그런 기업들을 보여드리면 그 기업들은 확실하게 그게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지노모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ROE 같은 경우에도 11, ROA 같은 경우에도 뭐 9 이런 식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몇 년 연속 10% 이상 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죠. 예. 네네. 예.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지금 10% 가까이 10% 내외 정도까지 올린 기업이 꽤 많아요. 뭐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변화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 같은 것인데 그동안 이제 많이 그 체제를 바꾼 것이죠, 일본 기업들이.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가전 망했잖아요. 예. 네, 가전 완전 망했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니까
소니 다시 굉장히 강력해졌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에 뭐 바이오랑 컴퓨터도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고요. 예. 뭐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인기가 있었는데 소니의 뭐 TV 전부 사라졌잖아요. 예. 대신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니 픽처스라든가 소니 뮤직 네, 그런 것들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화상 센서는 역시 삼성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화상 센서는 소니가 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 마켓 쉐어도 뺏기지 않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깎아먹던 그 범용 TV 제품, 예. 프리미엄을 제외한 범용 TV 제품 다 날리고 컴퓨터도 다 날리고 아. 또 소니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터리,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품화한 것이 소니인데 예. 이 부문을 파나소닉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아.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의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배터리 지금 뭐 배터리 없으면은 안 돌아가는 세상인데 예. 이거를 가장 먼저 개발해가지고 상품화한 회사에서 왜 이거를 다른 회사에 넘겼을까? 예. 그런데 소니는 자기네가 그렇게 자랑을 했던 TV, 컴퓨터 뭐 이런 거에서 삼성이나 LG 아니면은 중국 기업의 추격을 당해서 결국에는 소니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의 뭐 품질 비슷해지니까 예. 그리고 그 가격 경쟁에서 소니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계속해서 적자를 TV만 해도 8년을 적자를 냈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배터리에서도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최고지만은 이 배터리의 기술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는 그 속도를 본다면은 여기서도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판단이 어쩌면 맞았던 것이 한국에서 배터리로 굉장히 잘 나갔던 뭐 회사들 있잖아요. 세계 회사. 예. 근데 중국에서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중국에서 너무 그 배터리 회사가 커지고 하니까 그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실적이 막 굉장히 악화돼서 힘들었죠. 주가도 막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도 지금 중국 기업과 무한 경쟁을 벌이면서 힘든데 소니가 과연 그때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면은 소니는 이미 그거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자동차 혼다하고 같이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왜냐하면은 소니가 또 굉장히 강한 부분이 로봇이잖아요. 예. 소니의 그 예. 아이보라는 그런 로봇도 만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로봇하고 근본적인 원리가 같대요. 화상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주변을 센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고 또 소니가 자랑하는 것이 소니 픽처스, 소니 뮤직 같은 음향이나 영상이니까 그 자동차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혼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소니 혼다 모빌리티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 주문을 받아서 북미에서 처음으로 이제 2026년부터 그 시장에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소니가 위성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놓은 상품이 소니가 인공위성을 쏘고 그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촬영하잖아요. 근데 촬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카메라 기능이잖아요. 렌즈하고. 근데 일본이 원래 카메라하고 렌즈는 세계에서 뭐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하고 렌즈는 이제 뭐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 다 망했을 것 같은데 망했을 것 같은 일본 기업들이 위성에서 쓰는 그 화상 센서라든가 렌즈라든가 카메라 이런 것도 많이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화상을 찍은 다음에 소니가 또 그 애플에 져가지고 망하긴 했지만 그 앱도 많이 냈었거든요. 뮤직 관련된 앱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앱을 다운받아서 소니의 인공위성에 연결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사진을 거기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나 한국에는 이 비슷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 결국에는 많은 사업이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점점 내려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는 필망이다. 일본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 있다면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당분간은 따라올 수 없는 못하는 걸로. 야. 네네 그쪽으로 튄다. 구조 조정을 좀 하고 네, 우리만 네. 할 수 있는 걸로 가. 그래서 네, 소니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갖다가 뭘 한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개인이 앱을 이용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우리가 찍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편집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사진을 네네네. 개인들이 네네네. 와. 해서 뭐예요? 이게 무슨 재미나 부가가치가 있어요? 네,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미가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개인들이 그 어느 회사, 뭐 구글 어디에서 제공하는 그 사진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사진사가 우리 사진을 찍어줬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사진기를 가지게 됐고 네네. 이 사진기가 없어지면서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또 굉장히 간편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예. 상황이 됐는데 예. 인공위성 사진은 우리가 누구한테서 받지 않으면은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개인이 스스로 아. 할 것이다. 네네네. 이야. 그 위성 사진을 편집해서 뭐 하여튼 재밌는 걸 한다는 거죠. 네, 자기만의 위성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한테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독특하다. 네, 생각도 못 해봤네. 위성 사진 해봐야 구글어스 같은 걸 텐데.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보시면은 그 K-팝에서 그 K-팝 헌터스인가요? 예. 그 애니메이션이 네.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잖아요. 캐대현. 아시네요. 근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재미는 없었어요. 전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늙은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 학생들은 막 너무 재밌고 막 음악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화상하고 음향에 관한 거라면은 우리가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 근데 이게 또 뭐로 연결되냐면은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그렇죠. 뭐를 뭐, 찍어가지고 가상 가상현실이니까.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소니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와. 우선은 뭐 저런 얘기들은 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같은 거, 뭐 영국에서 하는 그런 리그 같은 거, 축구 경기를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 관중석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은 관중석에 있듯이 뭐 바로 앞에서 내가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데 또 아직 소니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한국의 K-팝인데 예. 이걸 가지고 소니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의 K-팝의 BTS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면, 왜냐면은 지금 음향 뮤직하고 무엇보다 화상 센서 자체가 소니가 가장 높으니까 예. 이 공연을 다시 메타버스 쪽에서 내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보는 것처럼. 네네 볼 수 있게 그런 사업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아마 기대감 때문에 소니 주가가 지금 뭐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제조업을 하지 말고 뭔가 요즘 유행하는 무슨 4차 산업이라든가 뭔가 하여튼 첨단 산업을 좀 겸비한 그런 걸 좀 해보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후지 예. 필름이라든가 그런 이제 필름 회사니까 당연히 망해야 되잖아요. 예. 네, 망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도 자기의 그 화학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첨단 의약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첨단 그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시지만 이제 아주노모토 같은 경우에도 예. 음식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 반도체 절연제를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절연제 시장의 95%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아주노모토의 반도체 절연제가 없다면은 TSMC도 삼성도 반도체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SMC나 삼성이 계속 잘 나간다면은 이 아주노모토의 반도체 절연제 이 사업도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의외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소니, 아주노모토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리지만 예. 일본 기업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가 다 굉장히 잘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변신에 성공한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으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좀 일본을 주목해 볼 만하네 하는 거를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엔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예.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엔저니까 주가가 좀 올랐지만 그래도 싸네 하는 생각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개인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외국인 투자가 비율이 좀 늘었다고 했는데 예. 개인을 보시면은 개인은 지금 검은 슬라이드 쇼를 한 다음에 네.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외국인들도 제가 많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개인도 보면은 최근에 그 꾸준하게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보유 비율은 하락했어요. 예. 워낙 이제 외국인 투자도 많고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개인들의 그 주주 수는 지금 2003년보다 914만 명이 증가해서 작년 2024년에는 8,360만 명인데 이게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에 8,360만 명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죠. 그러려면은 뭐 애들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 주식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두 명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카운트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수 역시 그 사상 최대고 일본 인구는 감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주 수는 사상 최대가 됐고 또 일본에서 그런 걸 위해서 2014년도에 니사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또 2024년 작년 1월부터는 신니사 해가지고 니사라는 거를 그 확대를 했어요. 일본 ISA 통장. 네. 그래서 한국하고만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 한국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한국하고 제가 막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관심이 있으실까 싶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금투세 이런 거 굉장히 말이 많고 또 그 주주 뭐 10억 엔으로 하냐 그 50억 원으로 하냐 또 말이 많고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소득 과세는 굉장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몇 퍼센트 세금 떼요? 전부 해가지고 20.315%. 돈 20%? 네. 차액의 양도소득세 네네. 같은 개념이죠?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까지? 네, 배당소득이라든가 전부 합해가지고 어쨌든 포지티브한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 소득의 20.3 대강 2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대신에 그 니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무과세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 니사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투자 한도가 120억 1년에 120억 엔짜리도 있고 240억 엔짜리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아니고 연간 투자 한도 120만 엔.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억이 아니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너무 많네. 개인이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120만 엔 혹은 240만 엔이니까 뭐 한국 돈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년이지만은 이게 1,800만 엔이 될 때까지는 비과세예요. 근데 1,800만 엔이 돼서 더 이상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팔고 내년에 다시 가입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뭐 영원히 비과세가 될 수는 있죠. 저걸 많이 해요. 니사. 네, 지금 니사가 일단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들은 좀 늦잖아요. 네, 주가가 오르니까 이거 나만 또 빠진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개인들이 아까 그 주주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주 그런데 일본은 일단 100주가 단위이기 때문에 100주를 사지 않으면은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느 정도 허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그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니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오르네. 그리고 이거는 또 세금이 없다고 하네. 하니까 네, 많이 들어왔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이거를 더 과거의 니사보다 과거의 니사는
무과세 기간이 그 한정돼 있었는데 그런 걸 없애고 또 투자 한도액도 더 늘리고 하면서 개인들도 더 많이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또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국도 이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그 주주, 그 세금을 내는 주주를 뭐 10억을 할 것인가 50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말이 많듯이 예. 이 금융소득은 일본에서도 20% 정도로 일정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이 늘면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라서 굉장히 큰 금융 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득이 내 1년 소득이 1억 엔을 넘어가면은 세율로 따진다면은 내 세율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소득세가 투자 소득이, 예. 네, 20%로 고정돼 있으니까 예. 내가 10억 엔을 벌든 뭐 100억 엔을 벌든 나는 거기에 20%만 내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소득세가 굉장히 높을 때는 20%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1년에 1억 엔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그 과세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고치겠다 하는데 일본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고쳤지만 확실히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니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인들에게도 그 혜택을 주고 있고 또 밸류업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저만 이렇게 막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 왜냐면 오늘 그 말씀에서 밸류업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일본 주가가 잘 나가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못할 것도 없는데 근데 한국은 지금 과거 최고치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 계속 지지부진. 최근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밸류업 한다 하면서 3천을 깨긴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뭐 더 좋아지진 못하고 네, 오늘도 그 일본에서는 주가가 올랐는데 한국에서는 전 오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예.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의 밸류업을 취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일본의 밸류업 도대체 뭘 한 거냐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서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 오해 같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선은 아까 제가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주가의 관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잘 돼서 오르는 주가다. 네. 일단 기업이 일단은 좋아. 그게 없으면은 기업의 이익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정부가 무슨 난리를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주가가 아니다.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요. 네, 일단 그게 기본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여기 그거 외에도 그 일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나요? 일본 자체가? 네, 그러면 그냥 기업의 이익이 올라서 주가가 오른 거지 다른 건 없어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심플할 거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거 이외에 뭐 그거 제도를 또 외에 어차피 그 제도는 있었던 지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닌데 네, 예.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을 그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 같은 거 그런 것에서 N저도 뭐 그런 매력이고 일본 기업이 변신을 많이 했다 이런 예. 것 좀 매력이고 중국에 투자를 했었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저렇게 되니까 그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아시아 어디로 가지 하다 보니까 일본 네 그런 것도 되긴 했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네. 해외 투자가들이 좀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밸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그래도 좀 일본 주식시장이 많이 선진화가 되는 거네 라는 인상을 준 게 있고 최근에 또 그게 이제 저는 최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다? 네.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그런 제도는 있었는데 네. 주가는 최근부터 오르기 시작하니 어, 그 제도와의 인과관계는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영업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렸을 때도 예. 영업이익도 2013년 그때부터 쭉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주가도 그때부터 쭉 올라갔으니까 일본의 주가가
최근에 갑자기 막 팍 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코로나 때 잠깐 내려간 거를 제외한다면은 꾸준히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꾸준히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이 됐다. 예. 이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 밸류에 관해서 중요한 일본에서 변화가 정책 변화가 3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거버넌스 코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이는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하는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내세워가지고 이걸 이제 따라야 된다. 기업들한테 우리한테 상장을 한 기업들은 이걸 따라야 된다. 해서 이 3번째를 가지고 한국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밸류업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밸류업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책임 있는 기관 투자가의 제 원칙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금융청에서 2014년 2월에 책정을 했어요. 이때. 예. 그러니까 그게 이미 2014년에 그 일이었고요. 그 뒤에 몇 번 개정을 했는데 여기 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적었지만은 뭐 이걸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집사다. 그 주주를 위한 그러니까 그 집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드를 기관 투자가들은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금융청이 이 코드를 수용을 하도록 그리고 또 이 코드를 수용한 그 기관 투자가 리스트를 계속해서 공표를 해요. 그리고 또 이걸 수용을 안 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본은 특이하게 comply or 여기서도 또 오한데 잘못 썼네. comply or explain 해가지고 따르지 않을 거면은 설명하라. 그러니까 설명하면은 이걸 따르지 않으면 되지만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나 그 기업도 그 전반적으로 이거를 수용하는 분위기면은 explain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comply 따라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일본도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 여기는 그냥 뭐 내용이니까 그 넘어가고 그 일본의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 행정법인 예. 이게 이제 일본의 국민연금인데 그냥 일본의 국민연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정부 기관이니까 2014년에 이 코드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민연금에서 그 연금을 가지고 투자할 때 이 국민연금이 자기네가 직접 뭐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연금이 전부 다른 그 기관 투자가들에게 맡기는 형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맡겨서 그들이 맡기는데 이 국민연금이 그 코드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자기네가 투자금을 맡길 때 그 기관 투자가들에게 똑같이 이 코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기관 투자가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친다면은 어느 뭐 증권사가 아니면 어느 뭐 그 펀드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주주다. 이렇게 한다면은 삼성전자에서 어떤 의결이 있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CEO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를 산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판다든가 하는 의결이 있을 때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로서 자기한테 펀드를 맡긴 그 소액 주주들에게 그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의결에 가야 되고 의결에 가서 찬성이나 반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찬성이나 반대를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웹페이지에 반드시 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를 또 모아서 지금 이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일본의 국민연금이 자기네 웹페이지에다가 이 모든 걸 올려요. 자기네한테 위탁을 받은 투자가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네,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투표했다. 각각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투표를 했는지 네, 그걸 다 하게 되니까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왜 찬성했다, 왜 반대했다.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나 혹은 일본의 과거 상황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일본의 과거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경영자가 뭘 했을 때, 경영자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주주의 가치, 주주를 위한 선택이 아니고 경영자 자신을 위한 선택 혹은 자기의 패밀리를 위한 선택이었을 때 그게 만약에 그 경영자와 기관 투자가 간에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은 그냥 찬성하고 그냥 넘어가고 찬성하고 넘어가고 거수기 노릇하고 거수기 노릇하고 했을 텐데 그랬구나. 지금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왜 예전에는 그럼 공시도 안 했어요? 그 기관 투자가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이 코드를 수용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예. 여전히 공시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 코드를 수용한 투자가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기관 투자가 코드를 수용했지만 특히 일본에서 뭐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거대한 그 주주잖아요. 사실 국민연금이 그 국민연금에서 이걸 수용을 했고 자기네 위탁을 받아서 하는 투자가들한테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모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그냥 법으로 도입해서 하라고 하면 될 일 같은데요. 근데 일본은 신기하게 어려운 일도 네, 아니고. 이거를 컴플라이 따르거나 아니면 익스플레인 하라. 그런데 대개는 따르기 때문에 그 의무적인 게 돼 버리긴 했죠. 그럼 다른 건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까? 이번에 주총에 가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네. 따르지 않으면 왜 찬성이고 왜 반대인지 익스플레인 해야 되고. 아니요. 따른다는 것은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이거를 공시한다는 걸 따르는 거예요. 나는 스튜어십 코드를 네네. 따른다. 네, 코드를 따른다. 나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 모든 그 의결권에 나는 참여할 것이며 또 참여하는 경우에 나는 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나는 거다. 공표를 하겠다 하는 거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익스플레인 한다는 건 내가 이거 코드를 안 받아들이면 네. 내가 왜 안 하는지를 설명해라. 왜 코드를 나는 안 받아들였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코드를 안 받아들일 이유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코드를 받아들이면 네. 공시 의무가 있는 거고. 받아들인 공시 의무가 있는데 내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네네네. 안 그럼 받아들이면 찬성을 할지 반대할지는 오로지 기관 투자자인 기관 내가 투자가의 결정입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건데 최소 네. 근데 왜 그랬는지를 설명한다. 찬성했든 반대했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 찬성이고 반대고 난 그런 거 공시 안 할 거야. 네 라고 하면 하면 왜 안 하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하여튼 설명을 하라는 건데 뭐든지 설명해라 너의 행동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제가 또 편하네요. 설명을 하면 이상한 짓은 못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래서 이 표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처럼 완전히 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어디 봅시다. 표가 와 그냥 이거는 그냥 저희가 뭐 하나하나 작게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결정을 했다, 내가 보팅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표로 정리돼 가지고 다 나오니까 의안별로 의결권의 행사 상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나중에 이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네 웹에 올리잖아요. 웹에 올린 거를 나중에 전부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와 또 다르게 우리는 그야말로 무슨 재벌이라고 하고 오너십이 매우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 오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네. 이제 뭐 스튜어십 코드도 들어가고 네네. 뭐 네. 기관 투자가가 견제도 하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본은 전문 경영이 체제잖아요 이미.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저게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다는 뜻은 네. 그 전에 전문 경영인이 자기 마음대로 좀 했다는 뜻인데 네. 오너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오너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너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이사회가 있고요. 예. 그 이사회에서 이제 전문 경영인 CEO를 선택을 하는데 내가 CEO였으면은 나중에 내가 CEO에서 물러나더라도 예. 나는 또다시 그 이사회에 들어가고 CEO로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또 이사회 멤버가 돼요. 그러니까 CEO가 이사회 멤버이면서 예. 동시에 CEO인데 그런데 CEO가 오너가 없기 때문에 CEO가 잘 못하면은 지지부진하면은
뭐 잘리죠. 이사회에서 이제 자르는데 예. CEO가 만약에 잘한다. 어. 혹은 CEO가 굉장히 뭔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사회를 장악한다. 당하겠다. 그러니까 CEO가 굉장히 잘하게 되면은 이사회에서 그래 하니까 이사회 멤버들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계속 채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CEO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가능하고 보통 굉장히 그 실적을 잘 낸 CEO들은 이사회를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는 파워가 한국의 소위 말하는 오너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되는 CEO도 네. 많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세븐앤아이 홀딩스라는 기업이 예. 일본에서 세븐일레븐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창립자 간원이 따로 있어요. 어. 그런데 이 그 기업에서 세븐일레븐을 미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이걸 굉장히 크게 만들고 이 기업을 정말 굉장히 성공시킨 CEO가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뭐 20년, 30년을 CEO로 계속 있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립자 가문은 다 맡기고 그냥 이 CEO가 다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CEO가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세븐일레븐이 이 편의점이라는 사업 자체가 전 세계로 퍼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회의를 그 회사에서 어전 회의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뭐 오너십 이상으로 이 사람이 강력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 꽤 있어요. 주인 없는 회사들은 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지 네, 않으면 네, 네. 그 사람이 황제예요. 금융지주 회사 회장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뭐 민영화된 뭐 KTNG 이런데 다 그냥 그 후배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전회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이제 사장에서 회장이 돼가지고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버넌스 관련인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기관 투자가들에게 경영진을 견제를 해라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가버넌스 코드란 걸 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세븐아이 홀딩스의 그 지주회사 회장이 세븐일레븐의 그 사장을 바꾸려고 했어요. 예. 네, 바꾸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립자 그 가족에서도 이사회 멤버가 있고 한데 그 내부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찬성을 했겠지만은 사회이사 왜냐면은 이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얼마 전에 이 사람의 아들이 이 지주회사의 계열사 중에 하나, 작은 계열사 중에 하나의 사장이 됐다. 자기 아들을 계열사 중에 하나로 사장을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세븐일레븐의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그럼 미래에 자기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은 당연히 이사회에서 이 사람 의견대로 되는 것인데 네. 이사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부결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결된 그날 사표 이제 썼어요? 네네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일본에선 사건으로 예. 일본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다 하는 사건이 됐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거버넌스 코드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4년인데 이 거버넌스 코드는 2015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기 역시 이제 comply or explain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사회이사, 일본에서는 독립이사라고 하는데 사회이사를 보강하는 거. 이 거버넌스 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회이사가 보강되면서 세븐앤아이 홀딩스의 그 이사회에서도 사회이사가 좀 보강이 됐는데 이 회장이 그거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여전히 이사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사회이사하고 그 경질될 운명이었던 그 사장하고 그다음에 또
창립 가문의 멤버하고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황제와 같던 이 회장을 몰아낸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코드도 굉장히 일본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일본이 히타치나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히타치에서 그 가와무라라는 사람이 히타치가 막 거의 망할 때 됐을 때 사장이 되면서 한 2000 그 뭐 9년 10년 그즈음인데 그때 사장이 되면서 왜 히타치가 이 모양이 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 내부의 얘기만 들었다. 히타치가 점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또 경쟁력을 정말 잃은 어떤 분야는 정말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부에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을 하는 부서라든가 뭐 화학 발전을 하는 부서라든가 뭐 반도체를 하는 부서가 우리 잘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좀 시장 어렵지만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은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계속 히타치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외부에서는 결코 히타치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그 외부의 얘기를 안 들었다 해서 외부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소니나 히타치나 이런 그 새로운 CEO들의 회고록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이사를 보강하는 거를 스스로 이 거버넌스 코드가 있기도 전에 사회 이사를 보강하는 거를 스스로 그 추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12명의 이사가 있는데 12명의 이사 중에서 그 3명만 사내 이사고 9명이 사회 이사예요. 9명이 독립 이사. 그리고 또 그 9명 중에 5명은 외국인이에요. 예. 히타치. 근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타치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이사회 구성을 보시면은 웹에다 나오니까 그 12명이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그 한 명 한 명을 클릭을 해보면은 전부 다 히타치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했거나 그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셔와서 자기네 독립 이사로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히타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뭐 토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다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예. 그 이사의 면면이 와 대단하다, 굉장히 화려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다 그 이사회가 집단 토의를 통해서 항상 의사 결정을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그 이사회에서 경영자의 CEO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감시나 견제를 하는데 하지만은 애당초 그 이사를 모셔올 때 그 CEO의 뭐 아니면 현재의 이사회가 새로운 이사를 모셔올 때 현재 이사회가 뭔가 토의를 해서 할 테니까 예. 어느 정도는 자기들하고 굉장히 뭐 정말로 성향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건 아니죠. 전문가들을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의 회사 경영 방침에 그래도 내가 동의를 하니까 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독단적으로 전혀 엉뚱하게 자기나 자기 패밀리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상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일단 어렵고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것이 얼마 전에 그 도요타가 크게 또 스캔들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예. 그 차량 검사를 할 때 일본의 법대로 안 하고 조금 법을 어겼다 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문제가 되고 했을 때 도요타 아키오가 지금은 CEO 도요타는 CEO가 사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회장, 이사회 이제 의장, 회장을 도요타 아키오가 하고 있는데 이 도요타 아키오가 3대 그 가문에서는 3대거든요. 예. 근데 이 회장이 사죄를 이제 하러 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예. 사죄를 하고 예. 그 뒤에 나중에 인터뷰를 기자하고 하는데 자기는 나오고 싶지 않았다. 여기 뭘 나와요? 사죄를. 왜? 사장 하고 싶지 않았다. 사죄를 사죄 사죄? 자체도 이 사람이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기보다는 조금 일본의 이런 법들이 좀 문제다. 관해서 하는 것이 어. 너무 우리 그 사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사죄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사죄 회견을 했는데
그 뒤에 기자한테 사죄 회견 자체에 이거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런데 이사회에서 자기가 이사회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당신은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다? 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일본은 일단 토요타 기업이 토요타 가문이 만들었지만은 주식만을 본다면은 이사회를 장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업자가 더 큰 주주들이 보통 이제 펀드, 뭐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거든요. 트러스트. 그래서 그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토요타 가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토요타 악기오 이전에는 전문 경영인이 있었지만은 토요타 악기오가 다시 이제 CEO가 됐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고 지금 토요타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사회에서 자기 보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독립 이사가 굉장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교수님 자료에 2014년부터 조금씩 이제 이런 기업들의 그러니까 이른바 거버넌스를 좀 다양하게 네네. 뭐 전문가도 넣고 사회자도 네. 넣고 뭐 네. 주주도 넣고 네, 뭐 네. 조합원도 넣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런 그러니까 그 경영진의 이사회의 다양성을 네, 네. 하면 일본 기업들이 그 이후로 좋아졌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본 기업들이 좋아진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거를 원동력이 됐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구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제가 아까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뭐 예. 정부에서 요구하기 전에 자기네들의 자체 반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사회를 다양화하고 전문가로 이사회를 독립 이사들을 전문가로 그 꾸리고 한 기업들이 어쨌든 히타치, 소니, 뭐 토요타 이런 기업들이 예. 과거 전성기 때 영업이익을 다 갱신하면서 회복했어요.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나 거버넌스 코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한 2013년 그때부터 일본 기업들이 많이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서서히 계속 좋아졌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동시에 그 주주의 이익을 제고하는 이런 제도들도 그와 동시에 또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조금씩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독립 이사에 대한 요구도 처음에 요구한 것보다는 약간 더 강력해지고 하면서 돼가지고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또 표를 보시면은 여쭤보는 약간 취지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의사결정의 다양성하면 안전하고 네, 뭐 네. 예를 들면 이상한 CEO가 나오지 않을 그런 네, 견지의 네. 가능성은 있지만 또 네. 뭘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또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거냐는 네. 약간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지금 3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운영할 때 예. 어느 회사나 저도 이제 대학에 있지만은 대학에서도 우리가 만약 교수회를 한다 혹은 뭐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한다 예. 아니 기업에서도 회사를 뭘 한다 할 때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의사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고집을 부리면은 그때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로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으면은 이 사람들은 사안을 판단할 능력이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과반수가 되면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을 할 정도의 어떤 이 합리적인 사업이 아니면? 그런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면은 의사결정이 오히려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굉장히 엉뚱한 그 비전문가를 데려왔는데 이 비전문가가 굉장히 고집도 센 사람이다. 교수님 무슨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 봐요 지금.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럼요. 나- 그럼요. 저 사람 진짜 힘들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어디 들어갈 때 면면을 본 다음에 와사다에서도 뭐 어떤 조직에 들어와라 예. 아니면 어떤 회의 들어와라 할 때 면면을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합리적이야.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은 뭐 대부분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가려고 합니다. 아까 오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가장 다른 게 예. 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돈 번 것에 대해서 세금 어떻게 매기는지 이 요즘 우리가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보니까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번 돈은 배당이든 뭐든 뭐 20%네. 매매 차익이든 다 모아서 20% 내고 끝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모아서 종합소득세율로 이제 부과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없든가 네. 대주주만 뭐 부과하든가.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좀 꼬이고 복잡하긴 한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야 부자들이 왜 세금을 손정희 회장도 100억을 벌었는데 20억만 세금 내고 끝낸다는 거냐? 뭐 나는 10억 벌어서 5억을 세금 내는데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일본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일본 정부도 지금 재정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억엔의 벽이라고 해서 소득이 1억엔이 넘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인데 예. 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율로 본다면은 오히려 낫다.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걸 고쳐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세율을 좀 더 높이면은 정부도 세 수입을 더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정은 있었고 그 아주 정말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일본은 또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그 정권에 상관없이 예. 일본도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또 수상은 뭐 굉장히 자주 바뀌지만은 이게 일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뭔가를 바꿀 때 정권이든 뭐 그 집권당이든 수상이든 쉽게 바꾸질 못하고 쉽게 바꾸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면 일단 유식자 회의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를 모아요. 예. 유식자. 네네네. 유식한 사람들. 네네. 그 다음에 이 전문가가 이제 이걸 담당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금 문제라면은 뭐 그 재무성에서 담당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재무성에서 그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본 같으면은 그 회의가 있는 모든 자료가 공개가 돼요. 우리로 치면 전문가 토론회 같은 건데. 네, 전문가 회의에서 어. 누가 참석을 했고 여기서 어떤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예.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가지고 계속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언젠가는 결론을 내잖아요. 예.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면은 그 결론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경제안전보장법 같은 예. 경우에는 기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경단련에 그 안을 보내가지고 경단련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한테 또 리스판드를 해달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마지막 안을 또 그 리스판드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 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집권당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민당이죠. 예. 자민당에게 보내면은 자민당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의견을. 전문가 회의한테 또 리스판드를 정치가 입장에서 줘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다시 그거를 자민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와. 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민당이 국회에서 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또 디스커션 한 다음에 또 고칠 게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전문가 회의에 보내면은 또 거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회의에서 마지막 안을 국회에 보내니까 거의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가 돼요. 야당도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당도 별로 이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연구자로서 이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 어떻게 됐지? 그다음에 여기 가버넌스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넌스 코드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개정될 때 왜 개정됐고 한 거를 저는 다 추적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도 이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국 정부도 이 점에 있어서는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 한국은 전혀 추적이 안 돼요. 이 법을 개정할 때 만들 때 어떤 논의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개정을 할 때는 어떤 논의가 있어 개정했는지 그거를 추적이 안 전혀 되죠. 네, 추적할 수 없고 공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 토론에서는 아무 결론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참석했는지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참석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회의에서도 회의를 주최한 누군가 강력한 파워를 가진 누군가의 입맛에 맞도록 적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사회이사하고 마찬가지죠. 사회이사가 거수기 하듯이 전문가가 거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다 하시네요. 한국에 안 계신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 굉장히 전문가 사회도 그렇고 관료 사회도 그렇고 또 연구원들도 그렇고 문제의식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느리고 어렵다는 거는 단점일 수 있지만은 예. 한국은 또 이게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바뀐 다음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평가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평가를 하고 싶어도 그 이전에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특히 그런데 예.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같은 거를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바꾸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 중에 정말 또 다른 나라가 있는지 제가 궁금을 하거든요. 예. 선진국 중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선진국은 맞는데 조금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예. 조금 힘들더라도 밸류업 하면은 막 지금 당장 밸류업 해가지고 빠바박 만들어서 몇 개월 만에 공무원들을 닥달해가지고 만들어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막 주가 올려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할 거라면은 그렇다면 몇 년을 보고 몇 년을 뭐 지금부터 한국은 그런 밸류업을 한다면은 어떤 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정말 그 시장의 전문가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 사람들은 시장만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 모셔와가지고 그 기록을 계속 남기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국의 밸류업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내놓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좀 부족하다 조금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또 다시 회의를 거쳐가지고 개정을 하고 한다면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한국도 상당히 안정이 돼 있네 믿을만 하겠네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너무 막 일본에서 밸류업이 있었어 일본 주가 올랐어 우리도 빨리 해야 돼 몇 개월 만에 해야 돼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우리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해보자. 맞는 말씀이네. 네. 일본은 그럼 어떤 걸 바꾸거나 고민을 할 때 전문가를 모으고 누가 전문가인지 알아보고 회의해주세요 하고 거기 의견 받아서 또 당에다 보내고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게 바로 그 법률 개정의 주체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공무원들이 하죠. 네, 일본도 공무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같으면은 금융청 담당이니까 금융청에서 이제 그 위원회를 꾸리게 되고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같으면은 뭐 경제산업성 거기서 주축이 돼가지고 해서 어느 그걸 맡게 된 그 부처에서 이제 위원회를 꾸리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거 같으면은 내각부에서 꾸릴 때가 있어요. 내각부라는 것은 수상의 직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상이 의장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내각부에서 또 하게 되고 그거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기록을 남기는 건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본의 공무원들이 좀 훌륭해서 우린 이런 건 기록에 남겨야지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사항인지 아니면은 뭐 법으로 제정이 된 건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이 남지 않는 법 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어떤 전문가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려면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한 얘기를 일일이 적진 않아요. 일일이 적진 않지만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토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날의 결론은 무엇인지 그것까지는 다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누가 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볼 수가 알 있어요.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거 참 좋네요.
또 우리도 그렇게는 해요. 위원회를 모으고 전문가 토론을 하는데 해요. 우리도 하긴 해요. 하는데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 그 방향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냥 하죠.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는 전문가 토론회로 하고 그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또 하고. 맘대로 하죠. 그러니까 네. 이상해요.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권하고는 상관없는 한국의 어떤 관례잖아요. 예. 관례.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똑같이 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또 정권과 관계없이 한번 이런 문화를 바꿔보면은 그러면은 국민들도 좀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느린 걸 네네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지. 그것도 그러네. 저는 특히 부동산 법에 관해서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예. 부동산은 모든 사람 정말 국민 개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급격하게 바뀌면은 일단 사람들도 불안하지만은 시장도 불안하지만은 어떤 법이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또 바뀔 거니까. 또 바뀔 바뀌구나.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법 자체도 원래 했던 아. 그 효과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정권이 바뀌면 바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협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우선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하고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집권 여당이 또 국회에서 야당과 얘기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만든 법이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들자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네, 또 그렇다면은 신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니 그런 거 보면 조금 아직도 가야 할 대체로 길들이 모든 좀 어떤 있네요. 결정 사안들이 그 달 착륙하려면 속도를 얼마로 내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든 네, 네. 이래도 말 되고 저래도 말 되지만 이쪽으로 갔을 때 내가 이익이고 네. 이쪽으로 갔을 때 내가 불리한 네. 그거 결정하는 거라서 네. 실은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꼭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우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우선은 여론을 보면서 여론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은 여론도 바뀌거든요. 또 여론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 제정되면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용한데 이제 내가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하니까 예. 이게 전체적인 여론이 이걸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걸 정부가 내놔도 굉장히 그 국민 사회에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먼저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걸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여론 이걸 만들기 전부터 뿌려가지고 국민들이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면은 계속 사회 분열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에게 얘기해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안을 만들면은 예. 그 안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정치가들하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여론을 의식해서 여론이 이러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몰아. 근데 그 뒤에 또 여론이 바뀌거든요. 바뀌면.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그럼요. 있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가가 좋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뒤에 이게 뭐가 쫙 이게 있네. 일본 보이지 주가가 않는 좋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구조조정도 대충 끝내고 뭔가 다시 경쟁력을 살려서 열심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제일 크다. 네. 그러니 무슨 일본이 제도 잘 만들어서 갑자기 주식시장 좋아진 것으로 착각하고 제도 바꾸면 5천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근데 제도도 뒤에 좋네. 그럼 일본의 제도 중에선 뭐가 제일 인상적이어서 본받을 만한 게 저는 스튜어디십 코드, 그다음에 가버넌스 코드 이런 것들 그리고 니사라고 해가지고 그 비과세하는 정책, 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밸류업이라는 것이 이제 2023년에
그 동경 증권거래소에서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하는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이라는 예. 긴 그 제목에 해가지고 기업들에게 거버넌스 보고서를 낼 때 반드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넣어야 된다 예. 해가지고 PBR 1 이하인 기업들 아니면 뭐 ROE가 뭐 8%그 미만인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우리 어떻게 하면 PBR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ROE 높일 것인지 예. 이런 거를 일단 이제 보고서에 써라 했는데 이것도 기업에는 압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도요타나 유니클로 같은 기업은 comply와 explain에서 explain을 했어요. 우리는 뭐 이미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뭐 필요 있냐.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노력도 하기도 했고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이 나쁘지 않아요. 일본 기업들은 이거 우리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일본 시장에서는 좋은가 나쁜가가 있지만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한다면은 일본의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겠네 하는 인상을 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그런 일본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나온 이런 거에만 자꾸 한국에서 보시면서 요걸 어떻게 카피하지 할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수 있지만 보다 큰 것은 장기적인 제도의 꾸준한 개선 이런 거다. 제도 개선이 그러니까 일본은 2014년부터 2014년 네, 14년부터 네네. 꾸준하게 있어왔던 맞습니다. 흐름이라 그게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적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네네. 우리도 지금 상법 개정했다고 당장 짠 좋아질 거냐가 아니고 네네.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도 정치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예. 토의를 하면서 정말 이 상법 조금씩 개정 조금씩 바꿔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렇죠. 기업들 중에는 또 굉장히 반대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의견까지를 들은 다음에 그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또 여기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웨이트를 주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사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기록을 다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일본은 사실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쪽으로 원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망치는 케이스. 즉 여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나 봐요. 일본은 다 함께 잘못 갔죠. 그래서 히타치에서 예를 들어서 히타치에서 그 아까 제가 가하무라라는 CEO가 굉장히 반성을 했다. 예. 내가 도대체 이하로 있으면서 얼마나 히타치가 망가진 거를 그냥 봤느냐. 근데 일본도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일본 제품이 뭐 세계 최고인데 근데 왜 우리가 뭐 지금 이런 걸 바꿔야 돼라든가 뭐 이런 제도는 그냥 일본이 원래 이런 건데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었어요. 이게 일본이다 하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스타일이야. 네. 바꾸려고 하지 마.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일본 안에 있었고 또 기업인들도 그런 게 있었고 일본 정부도 있었고 그래서 고치지 못하던 시절이 오래 있었고 또 고치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됐고 그런데 정말로 많이 망하니까 정말로 일본 안에서 큰 반성이 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쳐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도 진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네요. 그 약간 20년을 버티면서. 네, 저는 일본에서 25년을 살았으니까 그 제가 처음에 99년에 갔던 일본 그리고 그 뒤에 쭉 겪었던 일본에 비해서는 지금의 일본이 좀 더 안정돼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혁신도 생기는 것 같고. 갖고. 네, 네. 좀 일본도 더 이미 바뀌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일본 별거 아니야. 우리도 뭐 망했어. 막 한국이 지금 뭐 더 잘 살아. 예. 막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거는 안 되던 혁신도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기 되는구나, 시작을. 이게. 네. 야, 역시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든지. 한번 무너져야. 좋네 일본. 그게. 그러면. 일본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네. 좋아. 갑자기 확 좋아 보이는데.
위험하네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아, 근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은 정말 내가 비유를 잘했어라고 늘 생각하는 게 예. 그래도 관리를 잘하는 60대다. 이미 60대라는 그래도, 60대, 이미 네, 60대다. 당뇨병, 고혈압 등등 가지고 있는 아. 그런 나라라는 건 일본에 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일본 이야기 배워봤네요. 와사다 대학교의 박상준 교수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키지 마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